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통합과학 마지막 단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디를 나갈 거냐? 교과서 302쪽에서 307쪽까지의 내용을 나가게 될 거고요. 오늘도 역시 프린트물과 문제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조력 발전, 두 번째는 파력 발전, 세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더럽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의 302페이지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석유, 조력, 석탄, 태양광, 핵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밖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써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애들 누가 있냐면 나, 조력, 그쵸? 나는 태양광이죠. 나 태양광, 다 조력, 바 풍력, 이렇게 세 가지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써도 별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중에 태양광과 조력은 지난 시간, 그리고 풍력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양광과 풍력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조력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햇빛, 바다, 바람 등 재생 가능한, 계속 새로 생겨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다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의 형태로서 예를 들어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다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 수력, 폐기물 에너지 등등등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자, 장점이 훨씬 많아요. 우선 장점. 화석연료와는 달리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죠. 즉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실기체의 배출이 적어서 우리 지구 환경의 오염을 별로 시키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뭐든지 다 기술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한 초기의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생에너지 중에서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의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점이 바다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해양에너지란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서 전기나 열처럼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남해, 동해, 서해. 그래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 첫 번째 우리 조력발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력발전은 말 그대로 밀물과 썰물 때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우리가 조력발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조력발전은 해수면의 높이 차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석차가 큰 곳, 즉 밀물과 썰물일 때 물높이의 차이가 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 하구, 강 아랫부분이나 약간 갯벌 같은 곳 있죠. 이런 곳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가 이제 많이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서해안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호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화호는 조금 기억을 해주고요. 이 시화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자, 시화오는 밀물이 될 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여기 바다는 이만큼 수위가 올라가고요. 시화오는 이 정도의 수위를 갖고 있어서 바다에 밀물이 생기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 밑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요. 물이 들어올 때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발전기를 통과함으로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밀물이 들어올 때 시화오가 이용을 한다. 이런 것을 조력발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력발전은 이런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 조차가 3m 이상, 이렇게 밀물과 썰물일 때의 차이가 3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폐쇄된 만의 형태, 강고한 해저 기반,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 아래다가 지으니까요. 해저 기반,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처와 근거리일수록 좋다. 요 4가지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조력발전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이는 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3m 이상 나는 이렇게 제한적인 조건이 많고요. 또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과정에서 갯벌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특이한 단점입니다. 갯벌을 파괴해서 해양 생태계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력발전 볼게요. 비슷한데요. 파력발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 하강을 반복하겠죠. 이때 이 공기, 그 위에 있는 공기가 계속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파력발전이라고 부릅니다. 파력발전은 조력발전과는 달리 거의 모든 바다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크게 모든 이렇게 조건이 딱히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모든 해역에서 건설이 가능해요. 물론 얘도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 자원량이 풍부한 연안, 또 육지에서 거리 30km 미만, 수심 300m 미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항해나 항만, 즉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지 말란 소리죠. 네, 그래서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력발전을 한번 볼 건데요. 보면은 여기 파도가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순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게 공기가 쓱 올라가면 여기 안에 있던 공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바닷물이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박혀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쑥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또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류를 생산하는 게 파력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얘의 장단점을 볼 건데 우선 장점은 바다 어디에서나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입지 조건, 물론 이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력 발전보다는 조금 덜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고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어서 꽤 활용성이 높습니다. 방파제라는 거는 파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얘를 설치를 하니까 파도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파도를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자원 고갈 염려 없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의 경우에는 똑같이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조석 간만, 즉 밀물이랑 썰물은 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파도는 또 날씨의 영향을 꽤 받죠. 그래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전지를 보려고 해요. 되게 헬스하는 애들이 운동분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 계속 쿵쿵거리네요. 이해해줘. 자, 연료전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연료전지에서 애들이 많이 포기합니다. 얘가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를 포기해.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암기가 좀 필요해서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해를 잘 하고 하면 될 거야. 자, 우선 우리 연료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중요한 2가지 내용이 바로 물의 전기분해와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는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이다 라고 보면 돼요. 지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 기억해.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반응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원래 이렇게 왜 비자발적이라는 말이 있냐면 물을 가만히 두면은 절대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수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물이 분해가 일어나려면 전기 에너지처럼 강한 에너지를 흘려줘야지만 분해가 일어나요. 그럼 이거는 물이 분해되고 싶어서 분해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비자발적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물을 분해하는 반응을 전기분해 반응이라 부르고요. 연료전지 또는 화학전지라는 것은 어떤 애들이냐면 비슷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게 비슷한데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더 자세히 배울 거는 연료전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연료전지에 대한 실험, 그리고 물 전기분에 대한 실험 영상을 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왔나요? 자, 우리 이 실험이 처음에 그냥 영상만 봐서는 무슨 말인가 싶어요. 자, 같이 한번 쌤이랑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탄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아, 쌤 눈. 자, 백탄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약간 흰색 숯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흰색 숯에다가 호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약간 호일을 이렇게 예쁘게 감싸 놓습니다. 그럼 안에 공기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각 호일 끝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담궈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건전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 건전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이 건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정리를 했어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되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O2 발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물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되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기체들이 발생해서 이 주변에 뽀글뽀글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어떤 뽀글뽀글 거리던 기체들은 이렇게 이 알루미늄 호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건전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전기 에너지가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을 끊는 데 사용이 되죠.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었고요. 여기 산소를 이루고 있는 이 공유전자 쌍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물의 전기 분해는 결국에 여기를 이렇게 끊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를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전기 에너지를 저기에 있는 건전지가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결과 2번. 자, 이거는 이 실험이죠, 여러분. 방금 이 실험을 진행을 했어. 이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물이 충분히 분해가 됐다 싶으면 여기서 건전지를 빼고요. 건전지가 있던 자리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게 한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요. 우리 불이 켜지게 한다, 전기 에너지다.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는 말이 안 나오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의 의미는 또 뭐냐면 전자가 이동한다 라는 말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자, 수소가 공급되는 마이너스 극, 아까 우리 수소 마이너스 극이 있었고요, 플러스 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가 공급되는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발생이 했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공급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가 공급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자,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가 여기 마이너스 극 쪽에 이렇게 많고요. 자, 여기서 얘들아 이동을 어떻게 하겠니? 설마 이렇게 뛰어서 하겠니, 얘네들이? 아니죠. 전자는 여기서 뛰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이렇게 전자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서 여기서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렇게 수소와 산소는 화학 물질이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3개만 물어봤는데 쌤이 하나 더, 전해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물의 전기 분해를 하는데 왜 쓸데없이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냐라는 거죠. 자, 얘들아, 물 중에서도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분해나 이런 전류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많은 우리 전해질을 넣어 주어야지 실험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해질은 또 언제 나왔죠, 여러분? 우리 1학기가 아니다, 2학기, 당장 2학기 때 산염기 이렇게 색깔 바뀌는 실험, 리트머스 종이 색깔 바뀌는 실험에서 전해질 KNO3 같은 거 넣어줬었죠.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의 전기 분해는 여러분 쌤이 아까 보여줬던 거에서 정리를 다 하셔야 하고요. 물의 전기 분해는 쌤이 나중에 이 표로도 한번 보여줄 거야. 정리 한번 할 거야. 자, 수소 연료 전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경우에는 수소가 산화되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즉 일종의 건전지랑 비슷한 전기를 내는 물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얘는 크게 3개의 과정을 거쳐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우리가 수소를 줍니다. 수소 연료 전지니까 당연히 수소가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제공을 하면 수소가 전자를 내뿜고 수소 이온으로 변하게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쵸?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으로 산화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플러스 극은 산소가 전자를 얻게 돼요.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 산소가 전자를 얻으면 O
이 마이너스 산화이온이 되겠죠. 이 산화이온이 아까 수소가 만들어낸 수소이온 있죠. 얘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을 만나서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죠. 물. 그래서 플러스 극은 우리 산소가 환원되는 곳이고요. 산소가 환원됨과 동시에 수소이온을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플러스 극은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산소는 전자를 얻고 환원되면서 H+, 즉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물을 생성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수소 연료 전지의 유일한 배출 물질이 물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알았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여기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수소가 배출한 이 전자 있었죠. 이 전자가 이 연결되어 있는 전기 기구를 통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지. 전자가 흐른다 이꼴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전자가 회로를 따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얘들아 쌤 웬만하면 화학식 외우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화학식은 다 외우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자, 우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전자라는 건 얘들아 저번 시험 범위에도 나왔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뭐가 되는 거죠? 산화된다.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조금 식이 복잡한데 이거야. 산소가 여기 아까 수소가 내놨던 수소이온과 전자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생성 물질을 그대로 받아서 흡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산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 환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얘를 전체적인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여기가 다 똑같아서 지워지거든. 이렇게. 그쵸? 다 지워져서 이렇게 두 개의 수소와 물이 합쳐져서 두 개의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수소 연료 전지의 전체적인 화학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쌤이 계속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계속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모르겠으면 쌤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여기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 장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쉬운 부분이죠. 장단점. 장점은 기존의 화석연료 연소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사용한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쓰냐면 화학에너지가 뭐로 일단 처음 바뀌나요? 화학에너지를 연소시켜서 열에너지가 되고요. 이 열에너지를 또 뭐로 바꿔야 돼? 터빈을 돌리는 운동에너지로 바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연료전지 있죠?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금 봤잖아. 화학에너지, 산소나 수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러면 얘들아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비효율적으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 방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없어지는 에너지가 적다는 거죠. 즉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생성물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또 뭐 휴대용 전자제품,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등등등 넓은 영역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수소는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생산, 운송, 저장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랑 물의 전기분해를 화학식으로 쌤이 한번 비교를 했는데 우리 수소연료 전지 화학식은 방금 봤고요. 얘들아 물의 전기분해 화학식은 쌤이 일단 외우지 마세요. 쌤이 일단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할게. 일단 외우지 말고 그래도 쌤 저 알고 싶은데요 하면은 한번 쓰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 물의 전기분해가 일어날 때는 마이너스 극에서 물의 환원,
플러스 극에서 물이 산화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물이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우리 수소연료 전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의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전체적으로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보면 우리 물의 전기 분해랑 수소연료 전지는 완전 반대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학식은 확실히 수소연료 전지는 외우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남겨주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현재 자원 소비량을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변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최대한 쓰지 말자. 적게 소비하자라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이거는 무조건 쓰지 말자라기보다는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 증대. 이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것 중에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읽어볼 만한 부분은 이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인데요. 이거는 도시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으로 만드는 걸 의미해. 그래서 도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이 도시에 필요한 거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만들어낸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교통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러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쌤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방금 쌤이 봤던 이 4가지 있죠. 자립적으로 공급하고 건축물, 교통 시스템, 이산화탄소 요 테마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글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 얘들아. 별로 안 어렵거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쌤이 조금 이렇게 체크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공급 방법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각 가정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는 거죠. 태양광 패널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어레이랑 비슷한 거야.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얻고요. 근데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태양광 패널.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우선 건물을 남쪽으로 배치합니다. 남쪽으로 배치하면은 햇빛이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조량을 최대화하고 가정용 유리창을 3중창으로 해서 열 손실을 막는다. 그리고 단열재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 핵심 단어만 여러분 그 형광펜으로 그어주세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 다음 교통정책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많이 쓴다. 뻔한 말이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쓴다. 또는 전기 자동차를 쓴다. 그 다음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 정도만 밑줄을 좀 그어 놓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냐. 자, 우리 태양에너지나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을 늘린다. 편리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알고요. 내가 굳이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렁이 들어갔네요. 자, 문제 13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것은 신재생 에너지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이 중에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우리가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풍력, 태양광, 조력, 태양열은 에너지가 고갈될 염려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14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에너지 소비를 무조건 줄인다라고 하기는 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좋지만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조력 발전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소규모
이 우리 조력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자,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건 누구였어? 파력 발전이죠. 자, 얘는 파력 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서 전기 에너지 얻는 거 맞죠? 디귿. 우리나라는 수심이 깊은 동해안, 아니죠. 서해안이죠, 여러분. 서해안이 조력 발전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수심이 깊은 것도 필요 없어요. 수심 깊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파력 발전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시설 규모가 커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소규모도 가능하다. 니은. 조석차가 큰 강하구나 만의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건 누구? 조력 발전. 디귿.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높이차에 의해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 맞죠? 리을. 발전 시설을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맞죠? 파력 발전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극은 수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이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생성되는 이쪽은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렸죠.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이것까지 좀 같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플러스 극은 환원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받자마자 수소가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바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플러스 극의 수소를 공급한다. 아니죠. 이제 문제에서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고요. 2번. 산소는 산화된다. 아니죠. 환원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생성되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 생성되지 않습니다. 4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죠. 쌤 아까 그림으로 적어줬죠. 화석연료랑 화학연료 중에 화석연료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를 거치지만 우리 수소연료 전지의 경우에는 화학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드디어 전체 통합과학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많이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 이해하고 온라인이라서 잘 이렇게 뭐랄까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쌤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쌤은 기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안 듣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지만 그거는 뭐 미인정 결과로 쌤이 보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고생을 많이 했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제 밀렸던 실험도 진행을 하고 또 복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너무 많았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